안녕하세요. 이정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현직 변호사로 있고 로스쿨 학생들 대상으로 상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학 교수는 아니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이제 한 10년 이상 하다가 몇 년 전에 변호사 업무는 중단을 했고 지금은 상법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책은 이제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8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자기계발서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서적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읽히고 한 책이라 우리 포럼에서 이 책을 한번 발표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우리 포럼에서 그동안 이제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도 많이 다뤘는데, 취지상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도 우리 한번 다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이 아무래도 우리 그 자기 개발, 자기 발전 이런 거에 요즘에 관심이 많으니까 거기서 골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책으로 뉴욕타임즈에서 8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 책을 선정해서 한번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면, 중간중간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느낀 점 같은 거를 제 경험에 비춰갖고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해요. 좀 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자가 여기 자기 사례를 드러놨는데, 저자의 사례가 좀 공감이 잘 안 되는 면도 조금 있고 그래요. 주제하고 맞지 않는 느낌도 좀 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해한 바에 따라서 제가 생각나는 거, 제 경험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실천을 했다, 그래서 이분 말대로 이렇게 했다 라는 게 많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랬으면 제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겠죠. 제가 아주 성공하고 훌륭하고 뭐 사람들이 다 저를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이미 돼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지금.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요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저는 요렇게 하지 말고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이분 말씀대로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고 공감했던 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못했던 게 좀 아쉬웠다,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파워포인트 자료라고 하기에는 좀 양이 많죠. 글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게 요약서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을 제가 요약을 한 거예요. 이 책이 이제 21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요. 한 챕터 내에서도 중복되는 얘기가 많고, 그리고 챕터 간에서도 좀 중복되는 얘기가 많아요. 어떤 거는 이 내용은 이 챕터의 제목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는 내용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한 10분의 1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자료만 읽어봐도 이 생각을 한 권을 다 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세 번째 파트가 사실 결론이에요. 세 번째 파트가 결론이고 이분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파트, 2번 파트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파트는 이제 큰 파트의 제목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이렇게 나오죠. 단계별로 나오는데, 우선 이 책의 큰 주제를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라. 그리고 그 모습이 될 수 있는 세부 목표를 정해라. 근데 목표를 정할 때는 우선 큰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달성할 수 있는 세부 목표, 더 세부 목표를 정해라. 그리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결국 그거예요. 사실 뻔한 얘기죠.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 지금 당장 즐거운 일 하지 말고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힘들더라도 더 노력해라. 뭐 엄마가 공부하라는 얘기가 다 그거죠, 뭐 그거. 사실 그거예요. 뻔한 얘기인데 읽어보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설득력 있는 얘기도 많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내가 생각도 못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읽어보면은 도움은 많이 돼요. 사실 뻔한 얘기인 게 사실 당연하죠. 뻔한 얘기여야 되죠.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발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방법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건 없죠. 오래전부터 훌륭하신 분들이 다 얘기한 거를 정리해서 하는 것 뿐이죠. 1단계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1단계 요게 이 책 전체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요거 1단계하고 2단계까지.
그게 사실상의 결론이에요. 여기 보면 구체적인 포함사항, 현실에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이 목표에 어떤 것들이 포함돼야 되는가, 요거를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봤어요. 우선 장기적인 미래에 나와 연결하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 그거를 명확하게 우선 정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그걸 먼저 정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는 건데,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5년 내지 10년 사이에 성취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라. 이 목표를 정하라는 건데 세 개까지만 정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목표를 정하면은 다 달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12개월 목표를 정하라. 각각의 목표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12개월 작은 단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짧은 기간 내에 실행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시죠. 장기적인 미래에 연결하라. 이거와 관련된 게 이제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선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지 그걸 먼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이고 싶다. 아니면은 아니 나는 돈 별로 필요 없고 뭐 테레사 수녀님처럼 남한테 봉사하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걸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나는 어떤 분야를 내가 깊이 연구해서 어떤 연구 성과를 남기고 싶다. 그 연구 성과가 뭐든 간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 정하든가. 아니면 나는 정치 지도자가 돼갖고 우리 국가와 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정하거나 우선 나의 모습을 먼저 정하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예도 들고 그렇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이는 마치 어떤 씨앗을 심고 가꿀지를 정하려면 어떤 열매를 원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예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큰 목표죠. 세 개의 목표를 정하라는 거니까. 근데 이 세 개의 목표는 이 저자 얘기로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정해야 되냐? 요거는 이제 저자의 사례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지금 뭐 세 가지 목표 이렇게 해가니까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리고 하는데 그거 좀 구체적인 거 좀 보면 돼요. 좀 이따가. 근데 목표를 너무 많이 정하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해요. 세 가지까지만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짐 콜린스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너무 위대한 기업으로, 뭐 여기에서 보면은 기업이 열심히 하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동시에 너무 많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콜린스라는 분이 경영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표를 세 가지로만 한정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해줬더니 그 다음 해에는 뭐 매출이 뭐 몇 프로가 올라가고 뭐 큰 성과를 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그 얘기가 나와요. 우선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 모습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걸 당연히 정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 얘기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려 가슴이 뛰게 하는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가, 그걸 기준으로 정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12개월 목표를 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저자의 사례를 좀 먼저 보면, 저자는 우선 세 가지 목표를 정하는데 2010년, 14년, 21년 이렇게 정한 거를 예로 들고 있어요. 한 5년 단위로 정하고 있죠. 이 중에서 21년 목표를 보면 뭐 가족 관련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요 무렵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애들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될 그 나이가 돼서 얘네들한테 집중하겠다. 요거를 이제 한 목표로 정했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작가니까 좋은 책을 출판해서 판매량을 늘려갖고 작가로서의 경력을 10배 늘리자. 요런 거를 정했다는 거죠. 약간 좀 추상적인, 범위가 큰 목표죠. 세 번째, 재정, 순자산을 10배 늘린다. 뭐 이런 걸 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할 만한 목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적이면 자산, 그리고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 이 사람도 지금 가족, 직업, 이분 이제 작가니까 책 관련해서 썼는데 이걸 가족, 직업, 그 다음에 재산, 이렇게 목표를 정한 거죠. 대부분의 사람, 저도 뭐 목표를 정한다면 요 카테고리로 정할 것 같아요. 가족, 직업, 자산면. 12개월 목표로 저자가 이제 정한 지금 21년에 세운 요 목표하고 관련해서 세부 목표를 정했는데, 요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참고가 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가족과 관련된 목표. 이거는 일주일에 수, 토, 일, 요거 3일을 쉬겠다. 여유가 있는 분이네요. 일주일에 3일을 쉬어도 먹고 살만한 분인 건 150일간 일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가족을 돌보겠다는 차원에서는 세부 목표는 상당히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6주간 유럽으로 여름 여행을 꼭 떠난다. 10대 아이들하고 1대1로 시간을 보낸다라는 거. 구체적인 목표들이죠. 이런 거는 1년 단위로 실행하기에 좀 괜찮은 목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책 관련해서는 이제 책의 출판을 늘린다. 뭐 이런 게 이제
좀 큰 목표였는데 12개월 목표로는 퓨처 셀프와 2배보다 10배가 더 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을 완결을 하겠다라는 거, 책 2권 하고 내년에 쓸 책을 같이 쓸 사람을 정한다. 뭐 이런 거 상당히 구체적인 목표죠. 뭐 재정 관련해서는 뭐 좀 뜬구름 잡는 목표죠. 자, 요걸 제가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볼까?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해본 거를 여러분들 하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걸 읽고 이런 식으로 해봤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것 읽고 그리고 저 사람이 한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뭐 참고 되시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이제 직업,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인데 사실 가족 관련해서는 저는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계획을 잡은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애들이 이제 이미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고등학생이고 그래갖고 특별히 관심을 많이 줘야 되는 상황도 아니고 애들이 아마 알아서 할 나이라 뭐 그거는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직업적인 면에서 저는 이제 상법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뭘 해야 될까? 좀 강의하는 분야를 좀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법무사 시험 하는 학생들한테도 좀 확대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 생각을 이 책 읽으면서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재정 관련해서는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몇 년 전부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그 실천은 못 하고 있었죠. 근데 실천 못 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러이러해서 사람들이 실천을 잘 못한다. 근데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뭐 나오는데 거기에 제가 딱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좀 해서 재정을 좀 늘려야겠다. 또 한 가지 목표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넓힐 건 넓히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한 50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건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로 흐르는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40에 입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 보면은 그 50이 넘으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대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동창들, 지금 우리가 계속 만나왔던 친구들, 걔네도 어렸을 때 만났던 애들이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옆에 앉은 애랑 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게 가능한 게 어렸을 때는 서로 닮아가면서 친해진다는 거죠. 자기 정체성이 이제 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애들끼리도 닮아가면서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 정체성이 확고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친구들하고 만나도 즐겁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공만 같이 차도 즐거웠는데 지금 만나면은 제 얘기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얘기는 제가 관심이 없어 하는 것 같고 그럼 서로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얘하고 나하고 공통된 관심사를 뭐 찾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0에 있는 쇼펜하우어 이런 책에서 보면은 인간관계 정리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정리하는 만큼 새로운 사람도 사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지금은 그냥 옆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되지.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학원 그 휴게실에서 교수 휴게실에서 이제 다른 과목 강사하고 그냥 사귄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단지 그 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이지 뭐 여러 가지 성격이나 관심사나 기타 등등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사람들하고 친할 이유는 없죠. 내가 맞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있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이잖아요. 요즘 같이 이제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서 그 대립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그거 많거든요. 그래갖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많이 가서 거기서 좀 사귀어야겠다. 여기 올해 포럼이 저한테는 아주 잘 맞는 데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12개월 목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강의를 늘리겠다 이거는 11개월 목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 학원 저 학원 법무사 쪽에서 하는 학원 봐서 제가 강의할 수 있게 되면 이제 하는 거고 안 되면 못 하는 거겠죠. 자산 관련해서는
투자 관련 서적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해요. 기초적인 서적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 면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올해 포럼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사람들하고 좀 더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은 각자 이 내용 참고하셔갖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내 목표를 명확하게 하라. 이거였죠. 두 번째는 이제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 읽어보면 좀 살벌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닐 게이먼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작가래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소설가, 작가 뭐 이게 돼야 되겠다. 자기 꿈을 정해놓고 산 전략이라는 걸 사용했대요. 산 전략.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을 딱 그려놓고 그게 멀리 있는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뭐 베스트셀러 작가 이런 모습을 해놓고 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 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저 산에 도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걸 기준으로 항상 선택을 했다는 거죠. 내가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면 yes, 그렇지 않으면 no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no라고 얘기할 게 지금 당장은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매력적인 선택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에서 벗어나게 되는 길이라면 no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드는 예가 자기 작가가 되고 싶은데 잡지사 편집장 같은 제의가 들어왔대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월급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직업이잖아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뭐 작가라는 거는 사실 책이 안 팔리면은 배고플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편집장 자리에 들어왔을 때 유혹을 느꼈지만 자기는 no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산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빗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no 했다는 건데, 이거는 좀 하기 어려운,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은 하기 어려운 결정일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 뭐, 작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편집장이 돼서, 뭐, 이렇게, 또 우리 잡지, 뭐, 고객들을 위한, 그 독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 있는 삶이지. 이렇게 타협을 할 것 같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예전에 그 코비 브라이언트 농구 선수 있잖아요. 코비 브라이언트도 어렸을 때 그랬대요. 자기가 농구 선수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 오로지 농구만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코비 브라이언트를 보면은 쟤는 잠은 언제 자냐? 농구 말고는 뭘 하냐? 그럴 정도로 뭐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인간적인 면으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뭐 욕도 먹고 그러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노력만 갖고 보면 코비 브라이언트를 다들 인정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이 닐 게이먼 이분도 뭐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목표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된다. 중요한 목표에 전념할지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를. 이건 물론 제가 좀 요약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덜 중요한 목표로 든 얘가 덜 중요한 목표도 수없이 많다 그러면서 이메일,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일.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잠깐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 확인 정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어떻게 이것까지 안 할 수가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디저트를 먹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철저하게 유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자신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비 브라이언트나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다 이렇게 관리를 한 사례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덜 중요한 목표는 기존의 습관, 행동,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하루 20시간 계속해서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인드로 그래 중요한 일에 전념해야지.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디저트를 먹는 순간에도 내가 작가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이걸 생각하면서 디저트 먹을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권투 선수 메이웨더 있잖아요. 메이웨더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세계 복싱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복싱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근데 메이웨더도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복싱 선수로서 꿈을 갖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복싱 선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고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당신 같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일 새벽 4시에 어디로 와라. 거기가 바닷가래요. 바닷가에 갔대요. 근데 바다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더래, 그 사람이. 그래서 메이웨더가 들어오라길래 들어갔대요. 들어갔더니 뒤통수를 잡고 물에다가 머리를 쳐 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나. 그래서 오는데 이게 못 올라가겠고 하네.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제 결국 이제 올라오기는 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쳤나 그래고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 방금 전에 발버둥을 칠 때 너 숨 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했냐. 너 복싱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절실함이 그 정도 돼야 된다. 거기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거기서 그때부터 아침에 훈련하러 나오면 밤 늦게까지 그 훈련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이 사람은 98% 전염하는 것보다 100% 전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그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 이제 몰입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아시죠? 그것도 베스트셀러예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인데 저도 그거 읽어봤어요. 근데 그분 얘기는 한 달, 2달 동안 하나의 생각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공부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5일, 열흘 동안을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요. 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면은 극도의 몰입 상태에 빠져갖고 오히려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게 거의 그 뇌파 상태 이런 걸 측정을 해봤는데 그 고승들 명상할 때 그때랑 비슷한 뇌파 상태가 된대요. 그러면서 극도의 행복감을 느끼게 된대요. 그 몰입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걸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쉬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지. 쉴 필요가 없이 계속 하세요. 이것도 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목표에 대해서 전념을 해서 해야 된다. 그 전념을 해서 하면 그 자체로서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자께서는 성공하는 데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념을 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목표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거를 잘 못해요. 덜 중요한 목표는 이제 소셜미디어 확인이나 아니면 저녁에 술 한잔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를 못 하는데, 이분 요 내용은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이걸 제가 아직 못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거래요. 우리의 목표는 멀고, 우선 보상이 멀어요.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면 이 보상은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에 돌아올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아마 1년, 2년 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10년, 이게 만약에 이 보상이 분명하게 돌아오고, 그리고 내가 이 보상을 얻을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유튜브 안 보고, 당장 안 보고 노력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 투자서 재미없잖아요. 유튜브가 재밌지. 그리고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다음에 또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술도 안 먹어야 돼. 유튜브도 안 봐야 돼. 투자사에 열심히 보고 재무제표 분석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했을 때 5년 후가 됐건 10년 후가 됐건 100억 자산가가 된다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내가 그 자신감이 충만하다면 그러면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주식 투자서를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한들, 이거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유튜브 보고 싶은 거 참고, 술 한잔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 거 참고 한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즐거운 일도 있잖아요. 단기 도파민을 발생시키는, 유튜브 보고 한 잔 먹고 하는 거. 이런 거는 나한테 행복을 줄 게 확실하다는 거야. 당장 먹으면 즐겁거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택할 거냐,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택할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확실한 행복을 그냥 택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술을 한 잔 안 먹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그 목표에는 그 인간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회장님과 우리 같이 이렇게 한 잔 먹는 거는 인간관계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거든. 이건 단기 도파민을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보시죠.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 요거의 핵심은 마지막 줄에 있어요. 먼저 미래의 내가 되어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렇게 완전히 전념하면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여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인 지원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시크릿 이런 책들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거기서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내가 그 되고 싶은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머릿속으로도 그리고 뭐 실제로도 그리고 글로도 쓰고 해갖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내가 이미 그 모습을 이루었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그 생각과 상상의 힘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힘에 의해서 현실로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 얘기죠.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좀 뭔가 좀 신비주의적이고 좀 미신 같은 얘기라 그게 좀 처음에 저는 그런 얘기,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거 접했을 때 좀 뭐야 이거 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렇게 했는데 워낙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과학적으로 생각의 힘 뭐 그래갖고 과학적으로도 뭔가 입증이 되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뭐 읽어보면은 너무 과학적인 얘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좋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은 뭔가 좀 뭐랄까 시 같아요. 이게 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목을 떠나서 그냥 요 본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죠. 첫 번째 건 별로 의미가 없고 두 번째 거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뭔가를 얻으면 그때 하잖아요. 얻기 전에 미리 내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이루었다고 상상하면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부터 감정부터 가지라는 거지. 뭔가를 얻은 다음에 감사하는 감정을 갖지 말고 얻었다고 상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얻어진다는 거지. 그 마음과 생각의 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좀 신비주의적인 얘기죠. 세 번째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도 좀 공감은 돼요. 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천억 자산가가 되는 거야. 천억 자산가가 되는 모습을 상상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 머리로 생각은 하죠. 그래, 나는 천억 자산가야.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그래, 난 이미 이뤘어. 근데 마음으로는 에이, 내가 무슨 천억 자산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그걸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으로 믿고 느낄 때, 그때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건데 감정 컨트롤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노력도 하고 뭐 해야 되겠죠. 다음에 나온 거.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조건을 갖춰야 행동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건 그거예요. 먼저 조건을 갖춰야 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선 사업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선 미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걸 갖춘 다음에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이걸 갖춰서 사업을 시작하면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대부분 이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미 모든 걸 이룬 사업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그걸 느끼면은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 신의 섭리와 함께 움직여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나. 아이디어는 그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어떤 도움을 받아갖고 미천도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우리 이제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좀 어렵고 이건 좀 그렇다고 하니까 마음의 힘이, 생각의 힘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요거는 조금 구체성이 있는 얘기죠. 지금은 뭔가가 좀 큰 범위에서 얘기했는데, 이건 좀 구체성이 있는 얘기로 보여요. 뭔가 요청할 일이 있으면은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라. 뭐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조금 규모가 좀 큰 얘기고,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물어보고 있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해달라고 할 거 있으면 해달라는 거죠. 친구에게 하든 누구에게든 하든 요청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데 우리가 뭐 요청하려면 두렵잖아요. 거절당할까봐 우선 두렵죠. 거절당했을 때 좀 기분이 나쁘니까 거절당하면. 그래서 두렵고 하니까 잘 못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뻔뻔스럽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상당히 공감이 가요. 사실 누가 나한테 뭘 부탁을 하는데 정말 좀 미안한데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뭔지 들어보기도 전에 거절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지도 모르는데 저 새끼 뭘 하라는 거야? 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야, 뭐 좀 해줘라. 그러면은 내가 거절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한번 노력해 볼게. 적어도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뭐 우연히 본 영화예요.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마야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마야광이라는 영화가 이두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마약 장사 해갖고 뭐 돈 많이 벌고 했는데 끝이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두삼이 마약 장사를 하면서 사격 클럽에 가요. 근데 사격에 여왕 같은 여자가 한 명 있어요. 배두나 씨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 요정 마담도 했던 사람인데 뭐 정관계에 안 통하는 사람이 없고 뭐 얘기를 해요. 70년대 배경이거든요. 근데 송강호가 아주 뻔뻔스럽게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 사극의 영화니 바깥에 베란다에서 잠깐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이환수라는 이름을 쓸 때였어요. 그래서 명함 탁 쓰면서 이환수라고 합니다. 뭐 내일 뭐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너무 바빠서요. 배두나가 거절을 하죠. 아무리 바빠도 밥 먹으면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세 끼 중에 한 끼는 저하고 드시죠.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절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이야 저렇게 하면은 쭈삣쭈삣 하는 것보다 저게 훨씬 난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밥 먹고 애인 사이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요구하라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뻔뻔스럽게. 자, 그 다음에 5단계 볼게요. 5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자, 요거는 이제 최저가 자동화 아웃소싱 이렇게 나눠갖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최적화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미래의 목표를 정했죠.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하라고 했죠. 근데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법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효율성을 기하라는 거죠. 지금 여기다 정리는 안 해놨는데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효과적이지 않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멍청한 짓이 없다. 효과적인 거를 먼저 찾고 그걸 효율적으로 해야지 효과적이지 않은 거를 효율적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화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예를 갖고 하면은 최적화, 인간관계의 폭을 좀 넓히고 싶다. 최적화 뭐가 있을까요?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으면은 동창회를 나갈 수도 있고요. 라이온스 클럽에 갈 수도 있어요. 로터리 클럽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포럼이나 경찰서 모임을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제 생각에 저는 나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면에서 나랑 좀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이런 거라면 그 많은 것 중에서 라이온스를 가는 것보다 올해 포럼으로 오는 게 더 최적화겠죠. 그럼 요거를 선택하라는 거죠. 요거를. 다 물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요걸 정하는 게 우선이다. 그걸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럼 같이 어울려야 되잖아요. 어울리려면 뭘 해야 되겠느냐. 제가 지금 해야 될 거는 골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골프채를 처음 잡긴 했는데 저는 골프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안 하고 계속 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내 목표 달성을 해서 필요한 게 골프, 아무래도 제 연배도 높고 하니까 내가 어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연배도 높고 하니까 골프를 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골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생각도 좀 한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긴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걸 해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 아웃소싱, 이건 이제 효율적으로 해라라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효과적인 거 찾았으면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죠. 시스템을 딱 마련해 놓고 자동적으로 그게 되게끔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자가 든 얘기는 자기가 이제 재정 컨설턴트한테 권유를 받아갖고 자기 그 월급 중에서 일정 액씩 매달 투자 계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수입 중에 일정액이 매달 얼마씩 거기에 들어가도록 자동화 시켜놨대요. 그래서 이제 몇 달 후에 봤더니 자기가 생각도 못한 돈이 모여 있더라.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불어 있었겠죠. 재정 컨설턴트의 권유를 받아갖고 괜찮은 투자 계좌를 만든 거죠. 자동적으로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돈이 불어 있더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골프를 배우는 데 있어서 자동화한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자동화를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컴퓨터 모니터에 마네킹 같은 사람이 이렇게 스윙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모니터가 이제 비활성화돼 있었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뜨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죠. 근데 그런 거를 띄워놓으면은 그게 자동화의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거 모니터에다 그 띄워놓는 거. 그러니까 하얀 마네킹이 그 골프 스윙 하는 거 있잖아요. 원하는 거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것도 있고, 원하지 않는 건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만드는 것도 자동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소셜미디어 앱을 제거해봐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그 사이트 저 사이트 돌아다니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작업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근데 유튜브 이거 보는 게 되게 습관적으로 봐요. 뭐 꼭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다가 좀 지루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가갖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이거 한번 그 쇼트 이런 건 되게 짧잖아요. 근데 보기 시작하면은 이거 한 30분씩 보고 있고 이래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가 여기 깔려져 있으면은 내가 손이 갈 때마다 아니야 이거 보지 마. 손이 갈 때마다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것도 일종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결정 피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서. 근데 만약에 유튜브 앱을 제거해버리거나 스마트폰 자체를 쓰지 말고 그냥 옛날에 쓰던 이거 폴더폰 같은 거를 그냥 쓴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동적으로 제거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웃소싱. 덜 중요한 일들은 남한테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중요한 일에만 집중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첼시라는 비서가 있는데 전화를 많이 받나 봐요. 근데 전화를 첼시가 받도록 해요. 비서가 받도록 해갖고 그 비서가 중요한 거는 연결을 해주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자기가 알아서 걸러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죠. 비서한테 나는 이러한 분에 관심이 있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니 그거와 관련된 건 연결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네 선에서 끊어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전화 받는 거를 이제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비서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저는 좀 역행하고 있는 면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교재도 직접 다 만들거든요. 근데 교재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그 내용만 내가 써갖고 편집자한테 보내서 그 편집은 거기 시켰어요. 근데 편집이 마음에 안 들어갖고 요즘에 편집까지 내가 직접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한글 프로그램 사용하는 거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하고 있는데 요즘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하고 있죠. 근데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게끔 만들어야죠. 지금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일을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그리고 또 강의하는 것도 좀 범위를 넓히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그래야 되고 그때는 다시 저도 아웃소싱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요거는 좀 중복되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덜 중요한 일을 제거하라. 요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일정 관리에서 덜 중요한 일은 좀 하지 말고 중요한 일 위주로 해라. 7번째 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요건 상당히 공감이 돼요. 개요는 그래요. 뭔가 자기가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마무리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갖고 발표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책을 쓸 일이 있다 그러면은 탈거해서 출판사로 보내라는 거지. 미술 작품을 전시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시장에 걸으라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이라는 거죠. 마무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이유가 항상 마음에 안 들거든. 요거 조금 더 고치면, 요거 조금 더 고치면. 놔두고 보면 계속 고치고 싶은 게 생겨요. 그러면 계속 고치게 되고, 이게 내보낸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보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마무리 지어서 내보내라는 거죠. 발표하라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건 상당히 공감이 돼요, 이 부분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제가 강의를 하니까 교재가 있잖아요. 근데 교재가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요약한 게 있고, 그러니까 900페이지짜리 책, 350페이지짜리 책, 120페이지짜리 책, 이런 식으로 요약한 책이 있죠. 그리고 사례형 문제집이 있고, 객관식 문제집이 또 있어요.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변식 기출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나뉘어요. 이거 쓰는데, 처음에 기본서만 있었고, 그 다음에 요약집이 있었는데, 요약집 만들 때, 출판사에서 계속 독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내자.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엔 좀 미흡하고, 그래서 미루다 이제 빨리 내라 하니까 우선 냈죠. 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얇은 요약서는 안 내도 사실 필요가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했어요. 냈더니 또 이것도 원하는 또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아 이거 빨리 좀 내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도 옛날에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문제집 만들고 할 때 빨리빨리 해갖고 뭐 완벽하지 않아도 그래도 완성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바로바로 내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제 완수해서 내보내야 그래야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거를 내보내면 피드백이 오잖아요. 피드백이 오면 그걸 반영해갖고 또 개정판이 나가고 그리고 또 피드백이 나오면 또 피드백 반영하고 그러니까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저희 문제집 그 요약서 같은 경우에는 기출 표시를 해달라 이런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출 표시해서 내보내고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변시 기출이랑 모의고사 기출이랑 한 권으로 다 냈는데 분리해달라는 또 피드백이 있더라고요. 좀 분리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또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어요. 기출 문제집에는 이제 중복된 내용이 많이 여러 개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런 거를 싹 다 제거하고 중복되지 않은 걸로만 책을 만들어서 내보기도 했죠. 이건 반응이 안 좋았어. 반응이 안 좋아갖고 노력은 많이 들어갔는데 반응이 안 좋아서 그건 이제 접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되더라고요.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그러면서 파킨슨의 법칙하고 80%의 법칙 이렇게 나오죠. 요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파킨슨의 법칙. 요거는 우리 제가 이 발표하는 거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처음에 이제 회장님께서 작년에 이걸 하라고 하셨거든요. 12월 내지는 올해 2월까지 해라. 근데 이제 그때는 또 바쁘기도 했고, 문기적 거리다가 못 해갖고, 이제 많이 미뤄졌죠. 5월, 7월 이렇게 미뤄졌는데, 요번에는 날짜를 딱 잡았잖아요. 날짜를 딱 잡으니까 내가 이거 하게 되더라고. 7월까지, 작년 12월에 끝냈어야 될 일을 7월까지, 이게, 시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이 시간 다 쓰고 이제 마무리를 한 거지. 시간을 좀 촉박하게 잡아놓고, 나 스스로를 좀 강제할 필요도 있겠구나. 너무 여유있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3년을 계획했다면 3년 걸리고 3개월을 계획하면 3개월 내에 끝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0%의 법칙 해서 나오죠. 80%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은 내보내라는 거예요. 100%로 하려고 하면은 못 내보낸다는 거예요. 뭉기적 하다가 결국 발표하지 못하고 안 된다는 거지. 80% 하면은 내보내라. 이것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계속 내보내고 개정하고 내보내고 개정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파트 3는 다 본 거예요. 파트 3가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파트 1 부분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우리 파트 3에서 미래의 나가 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7단계를 거쳐서 봤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위협적인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그러니까 희망이 중요하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례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간략하게 보면 오스트리아 정신과에서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자기는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는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거기서 죽어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중요하다 이런 사례로 하나 들고 있어요. 그럼 명확한 목적을 갖는 일이 수명을 연장시킨 사례. 18세기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40세 정도였는데 건국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은 60에서 80까지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밑에 개요 부분 보시면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희망이 없으면 현재의 의미를 잃는다. 사실 제가 이걸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하다가 사법시험이 계속 안 됐어요. 계속 안 돼서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봤죠. 합격이 돼서 법무관으로 갔어요, 그때. 근데 군법무관 복무기간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돼야 변호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30살에 시험을 봤으니까 31부터 40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 생활이 적성에 맞는 사람은 그 보람을 느끼면서 하겠죠.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고 군 법무관 일도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재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람 있는 일도 없었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맨날 그 병사들 폭행 사건 아니면 군무이탈 사건이고
그나마 이제 그거는 검찰관이 처리하고 저는 법무참모라 그래요. 그래서 부서장이라 하는 일이 맨날 회의 불려다니는 거예요. 거의 관련도 없는 일, 회의하는 거 앉아갖고 뭐 하고 앉아있다가 오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걸 10년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의미가 없고, 마음 상태가 계속 우울했어.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죠. 한 6개월간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같은 게 비슷한 게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2003년도 4월 달에 갖고 10월 달 정도까지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을 다시 한번 봐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5년 차에 전역을 할 수 있었어요. 거기 연수원 2년은 마쳤으니까 이제 3년만 복무 더 하면은 마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마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장기 복무자들은 10년 이상 장기 복무자들은 5년 차에 한번 전역 기회를 줘요. 육사 출신도 그렇고 뭐 3사 출신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5년 차에 한번 전역 기회를 줘요. 근데 법무관 같은 경우는 5년 차에 전역을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박탈이 돼. 그러니까 5년 차에 전역을 안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이제 중간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사람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5년 차에 전역을 하자. 그러고 이제 사법시험 한번 다시 봐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2003년 10월 무렵이었거든요. 2004년도에 최종 합격을 해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04년 2월에 1차 시험, 6월에 2차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2003년 10월 달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0년을 해도 이거 안 되던 시험 이거 8개월 공부해갖고 될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시험 제도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학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익 7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91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03년까지 영어를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법시험 할 때 독일어 선택이라 영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년 가까이를 안 한 영어를 한 달 만에 해야 돼요. 그리고 토익 시험이 매달 있는데 그 당시에는 12월 달에 없었어요. 11월까지만 있었어. 한 달 공부하고 토익을 700점을 맞는다고? 근데 990점 만점이니까 700점이면 70% 정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가능할까? 그리고 이거 하고 다음 해 2월 달에 시험 보니까 불과 한 2달 조금 넘게 남은 거 아니에요? 1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4개월 공부해서 해야 되고. 이게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나 군생활 하기 싫다. 그래서 해보자. 그리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체력이 좋은 편인데 한 수요일 되면 체력에 딸려갖고 공부를 못 하겠다는 정도로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되고 안 되고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뭐 하고 있다라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법무참모 하는 일도 없고 맨날 TV나 보다가 그리고 부대에서 뭐 회식 같은 거 하면 법무참모라고 다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좋았어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목표를 갖고 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때 와이프하고 연애할 때인데 그때 우리 와이프도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레지던트 1년차 때였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지금 힘들지만 이게 행복이더라. 내가 여태까지 놀고 먹었잖아, 법무참모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 그런 적이 있었죠. 이거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면 삶의 목표가 사라진다. 10년 동안 이거 군생활 하려니까 물론 그 군생활 일 보람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안 맞으니까. 10년 동안 이거 생각하니까 내 30대 여기가 그냥 이렇게 그냥 날아가는구나, 10년이. 나 군대에서 나가면 40이야. 그런 생각이 답답했는데 내가 이거 합격하면은 나갈 수 있어. 5년 차에 나갈 수 있어. 그 희망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순간순간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놀고 먹을 때보다. 그런 경험이 있었죠. 희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사법시험을 합격한다.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 행동이 중요하며 인생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죠. 현재 위치의 목표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다. 그때 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했겠죠. 뭐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하나인데 아마 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는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는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한 의미, 우리가 부여한 스토리,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스토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든 예는 그거예요. 책에 나온 예는
그 저자가 그랬대요. 10대 때 운전을 배우고 초보 운전대 때 엄마가 운전하는 차에서 엄마가 피곤해하니까 자기가 대신 운전하겠다. 그리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사하는데 옆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가 전복돼 갖고 차가 뒹굴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부상을 입었대. 그래서 혼수 상태까지 빠지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가 운전하는 차에서 차가 전복이 돼 갖고 어머니가 그렇게 크게 다쳤다.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랬겠어요. 근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그때 이제 병원에 앉아 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담당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경찰이 이 사고는 너 책임이 아니다. 그 옆에 공사 현장이 있었는데 공사 현장에서 뭐 안전 관련된 무슨 표지를 제대로 못한 게 원인이 된 거지 그 상황에서는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위로를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죠. 어머니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깨어나야 애들을 키울 수 있다. 애들이 어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혼수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때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인식했대요.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뭐 거의 반신불수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이 나에게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는 사건이다. 자기는 그렇게 스토리를 부여했다는 거죠. 운이 없었다 이게 아니라 내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준 사건. 이렇게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해갖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 부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하면 안 된다.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과거에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긍정적인 스토리를 부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공감 가는 경험이 있긴 있어요. 저 또 사법시험 볼 때 얘기인데, 제가 사실 대학교 때는 친구들 비해서는 조금 잘 나가는 편이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좀 많이 꼬꾸라졌죠. 그 당시에 이제 사법시험 300명 뽑을 때였어요. 재학 중에 1차 시험을 합격하는 사람이, 전 이제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연세대학교에서는 한 2년에 한 명꼴로 나왔어요. 서울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20, 30명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는 2년에 한 명꼴로 나왔다고요.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갔었어. 그래갖고 이제 뭐 친구들한테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때 생각을 하면 신이 일부러 나 떨어뜨리려고 공작을 펼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어땠냐면요. 95년도 1차 시험을 합격하고 96년도에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헌법을 꽈락을 맞아서 떨어졌어요. 헌법 과목을. 근데 그 당시에 500명을 뽑았어요. 계속 300명 뽑다가 96년도부터 이제 500명을 뽑기 시작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매년 이제 600명, 700명 이렇게 늘렸었죠. 헌법 꽈락을 면한 사람이 600명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헌법 꽈락만 면하면 거의 다 붙는 해였죠. 근데 그때 출제된 문제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학원가에서 많이 보던 교재가 있었어요. 원희룡 장관께서 그 당시에 헌법 교재 수험서를 하나 썼어요. 그 양형태 변호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원희룡, 양형태 이렇게 해갖고 책을 하나 썼어. 근데 그 책에서 세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이 좀 높았어요. 그 관악산 꼭대기에 있었어. 이 고시원 끝나고 바로 이제 산 입구였어요. 열심히 한다고 아침마다 여기 이제 밑에 학원가에 내려와갖고 또 고시원에 같이 또 후배하고 농구를 많이 했거든요. 농구를 하다가 리바운드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발목이 겹질린 거예요. 깁스를 했어. 근데 깁스해도 그냥 학원 갈 때 가면 되잖아요. 깁스하고 목발 짚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근데 그날 눈이 왔어요. 그 고시촌에 그 산 깎아갖고 이거 만든 데라 눈이 오니까 목발 짚고 학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공부를 했죠. 학원가에서 어떤 책이나 원희룡 장관님 책이 그때 나왔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교수님 책 혼자 보고 앉아있었던 거야. 근데 거기 학원가에서는 다 그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발목만 겹질러지지 않아서 내려갔으면 다 그거 보고 있으면 나도 그걸 봤겠죠. 그거 봤으면 합격을 했을 거예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었거든. 근데 못 갔으니까 못 봤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꽈락을 맞았죠. 제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도 높았어요. 한 과목 꽈락이 있었는데도. 꽈락이 만약에 다른 과목 점수랑 비슷하게 나왔으면 상당히 고득점으로 붙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보는데 계속 한 과목씩 꽈락을 받는 거예요. 과목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꽈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꽈락이 그렇게 많이 안 주거든?
근데 제가 시험 볼 무렵에만 이상하게 꽈락을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제도까지 바꿨어. 꽈락 너무 많이 나오는 과목은 표준 점수로 이렇게 해서 법무부에서 제도까지 바꿀 정도였어요. 재수없게 그때 내가 또 사법시험을 보게 돼갖고 계속 꽈락 한 과목씩 돌아가면서 꽈락 맞아갖고 결국 아까 얘기했던 법무관 시험을 봐서 이제 군에 가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 신이 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발목 겹질리게 하고 눈 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때 떨어진 게 되게 잘된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 책 보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안 떨어졌다면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 됐었을 것 같아요. 좀 재수없는 얘기를 죄송해요. 좀 재수없는 얘기인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면 모든 면에서 제가 다 1등이었어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운동도 제일 잘했고 비주얼도 그땐 좋았어요. 지금은 뭐 아저씨 돼갖고 이제 살도 찌고 그랬는데 그때는 머리도 안 빠지고 비주얼도 좋았고 술자리 같은 데 가면은 분위기 주도도 내가 항상 다 했고 재밌는 얘기도 내가 다 했고 미팅 나가면 인기도 제일 많았고 그냥 그랬었지. 뭐 노래방은 노래도 잘했고 술도 잘 마시고 술은 지금도 잘 마시잖아. 술도 잘 마시고 뭐든지 다 1등이었어. 근데 거기서 만약에 그 고득점으로 합격해갖고 뭐 했으면은 되게 좀 이상하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람이 교만하면 이상하게 되더라고. 화를 입더라고요. 어떤 인간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 좀 그때 떨어진 게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좀 구체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법무관 가갖고 3년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5년차 전역을 했는데 이제 앞에 2년은 사법연수원 위탁교육기간이었으니까 실제 근무는 3년을 했어요. 근데 3년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통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3년 내내 법무참모만 했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었죠. 그래서 아, 난 보직운도 없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법무참모를 한 것도 상당히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법무참모 하면서 사단장님 모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실 고시 공부하다가 바로 들어갔으니까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참모들은 다 40대 중반에 군생활, 조직생활을 20년 이상 해본 사람들이고 그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사단장님 모시는 걸 같이 해본 게 상당히 사회생활 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부여했던 스토리를 긍정적인 스토리로 많이 바꿨어요. 요거 보기 전에.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는 그거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건 필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죠. 주변 영향을 안 받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면 주변 자체를 내가 변화시킬 수는 있다는 거죠. 나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주변 자체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좀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단순 노출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나오죠. 단순 노출 효과라는 거는 많이 노출되는 거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80%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80% 이상, 90%가 민주당을 지지해요.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뭐 70%가 국민의힘을 지지해요.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은 다 이성이 있고 그런데 왜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경상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그거거든. 밥상머리에서 맨날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박정희 욕하는 걸 들었을 거고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김대중 욕하는 걸 들었을 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그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 이건 주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에 맞춰갖고 내가 성취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했대요. 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60명 있다. 담임 선생님한테 얘는 똑똑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근데 나중에 성적을 보니까 걔네들이 성적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얘네들이 똑똑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 걔네들 똑똑한 애들이 아니라 아무나 찍어갖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걔네들 성적이 높게 나오더래요. 근데 그 이유가 담임 선생님이 얘네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똑똑한 애들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도 모르게 똑똑한 애 대우를 받다 보니까 똑똑해지고 성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건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자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사람들로 채워라. 이거는 이건희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랭이가 찢어져도 부자의 줄에 서라.
부자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랭이 ጭ어도 걸로 가서 서라. 보통은 이제 안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돈도 많이 들고 나 그럴 돈 없는데. 그냥 안 어울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랭이가 찢어져도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끊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공감이 돼요. 이 부분도.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건 못하고 있긴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과감하게 끊으라는 건데 저는 끊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 보면 우리가 지금 이 퓨처 셀프를 보고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상당히 발전적인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한 잔 마셔, 한 잔 먹고 즐기는 거지. 야, 뭐 인생 뭐 있냐? 이런. 근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퓨처 셀프에 나오는 이런 태도를 갖고 평상시에 생활을 하는데 그건 열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열의 9은 대부분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걸 대부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하고 어울리면 그럼 맥이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그렇다고 또 뭐 30년 친구를 그렇다고 끊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못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공감은 가요. 이는 어렵고 두렵기도 한 일이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 이게 끊는 거는 어렵고 두려운 일인데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에 미래에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미래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래의 나를 상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김환길 선수라는 복싱 선수가 있어요. 그분이 올린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그분 이제 동양 챔피언까지 했어요. 복싱을 되게 늦게 시작했더라고. 20살이 넘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복싱은 그 되게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복싱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동양 챔피언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까지 가겠다 했는데 그 눈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과를 가봤더니 복싱은 안 된다. 당신 복싱 계속하면 실명한다.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세계 챔피언 하겠다. 하겠습니다. 코치한테 그러겠대요. 근데 코치가 펑펑 울면서 황길아 여기까지만 하자. 펑펑 울면서 손을 잡고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도 같이 울고 포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1분 1초를 쪼개쓰던 사람이었는데 매일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 되겠다는 그 목표가 없어지니까 하루하루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 얘기 이제 그런 얘기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철인 3종 경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다시 목표가 생겨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 내가 복싱 아니면 할 거 없냐? 철인 3종 경기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급한 문제야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 자, 이거는 아까 파트 3에서 덜 중요한 일을 제거하라.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시급한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지, 대부분. 뭐 매일 확인하는 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중대한 일에 그게 집중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한 얘기, 여기 이제 참 와닿죠. 내게 있는 문제는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 두 가지다. 시급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문제는 절대 시급하지 않다. 시급하지 않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 5.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just do it 써있죠? 요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예요. 이 책에는 just do it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거 나이키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just do it.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 계획만 잡고 있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하라. 여기서는 이제 경기장 밖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경기장 밖에 있는 게 계획만 쓰고 준비만 하고 뛰어들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경기장 밖에 오래 머물면 안 된다. 시작해야 된다. 시작해서 거기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지 경기장 바깥에서 시작하지 않고 준비만 하는 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자, 요거는 좀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는 아니니까 좀 보죠.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사례로 드는 게 이제 비틀즈는 이제 처음에는 음악만 열심히 했었는데 음악에서 성공하자 불화가 생기고 그래갖고 이제 해체하게 됐다. 그런 걸 예로 들었어요.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되는 원인이 뭐냐? 왜 성공이 실패의 원인이 되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나태와 아닐 요거죠. 성공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태해지니까 계속 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로 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하던 거 평상시에 그런 얘기가 위에 두 개가 나와요. 상한선 문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의 성공의 한계점을 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히 그걸 넘어서는 성공을 하면 불편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다시 그 상한선으로 돌아가려고 한대. 이게 대표적인 게 복권 당첨이죠. 복권에 당첨됐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은 알뜰하게 모아놔갖고 이자 소득을 얻든가 아니면 그거 갖고 건물을 사갖고 월세를 받든가 이래야 되는데 큰 부가 생기면은 기분은 좋은데 그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무의식적에 갖고 있었던 나의 성공의 한계점을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흥청망청 탄진해갖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복권을 예로 들지는 않았어요. 복권은 제가 예로 든 거예요. 근데 복권 당첨된 사람들 대부분 그렇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명확한 목표의 상실.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성공에 이른다. 맞죠? 요것도 이제 운동선수를 예를 들면 운동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 레슬링, 유도 뭐 이렇게. 그 하나의 목표만 갖고 매진하면 금메달을 따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단계. 성공을 거두면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생긴다. 그 예를 연장선상에서 들면 금메달을 따면 그러면은 예능 프로에서 불러요. 그럼 거기 가갖고 인터뷰도 하고 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상금 받으면은 그 상금 투자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또 투자도 어디다 해요. 그리고 또 예능 프로뿐만 아니라 광고도 또 출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광고 출연하려면은 그냥 오랜다고 가기만 하면 돼요. 뭐 꾸미기도 해야 되고 뭐 거기서 주의사항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신경 쓸 게 많죠. 예능 프로 나가면 또 기분도 좋고 예능 프로에서 잘하면은 또 계속 섭외가 오니까 거기서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될 거고. 사업 투자하면 이거는 사업 투자하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운동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이 분산된다는 거죠. 노력이 분산되면 명확성이 줄어들면 다시 성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NBA 농구에서 마이클 조던이 연속해서 3번 우승하는 거를 2번 했잖아요. 이건 지금 상당히 대단한 기록이죠. 한 번 우승하면 다음 해에 우승을 잘 못한다고요. 근데 그것도 이게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한 번 우승하면 선수 구성이 별로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 우승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자, 이거는 미래의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골자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의 모습이 결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는 과거를 원인으로 한 결과인가. 아니면은 미래에 정한 목표가 현재를 이끄는가. 현재는 과거의 영향을 받는가, 미래의 영향을 받는가. 근데 옛날 정신과학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전자 쪽이었대요.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의 모습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미래에 정한 목표가 현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게 더 크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의 목표가 중요하니 이 미래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파트 3에서 첫 번째에서 다 봤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봤죠. 2단계, 미래에 나는 예상과 다르다. 자, 이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해요. 미래의 모습은 나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당연히 다르겠죠.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길버트 교수가 시험을 해봤는데 사람들한테 물었대요. 10년 된 당신의 모습과 지금 당신의 모습 많이 달라졌느냐. 그럼 다들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당신의 모습과 10년 전 당신의 모습은 그만큼 많이 달라질 거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근데 10년 전에 지금이랑 똑같으면 이 10년 전 그만큼 변해야 될 거로 예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걸 예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건 상당히 공감이 가요. 지금 10년 전의 저의 모습. 10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시작할 무렵인데 그때 집에 생활비 300만 원을 못 갖다 줘갖고 그래서 대출 받아갖고 갖다 주고 그랬거든요. 못 갖다 주면 좀 쪽팔리잖아요. 와이프한테 좀 쪽팔리잖아. 야, 내가 돈을 못 벌어갖고 300만 원 생활비 못 주겠다. 야, 쪽팔리니까 대출 받아갖고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아서 주고 그랬다고요. 그때 이제 강의 시작할 무렵에 교재 만드는 작업하고 그러느라고 외부 활동 안 하고 그랬더니 변호사 사건 수입이 확 줄더라고요. 변호사 사건 수입은 줄고 강의 시작하면서 강의 수입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300만 원도 못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 지나갖고 강의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뭐 큰 돈 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벌고는 있죠.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1,000억 자산가? 에이, 내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런 느낌은 드는데, 그래. 1,000억 자산가 나도 될 수 있어. 맞아. 그래. 못 될 이유 없어. 내가? 이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것도 공감이 돼요.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걸 알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다. 지금 제 모습이 제가 원하는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면 그러면 글로 향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3단계 이거는 이 부분 좀 제 가장 공감이 안 되고 영향가 없는 부분으로 보이는 게 이거죠. 미래에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이거는 중세 하멜른의 전설이 있었대요. 피리 부는 사나이. 거기서 전설 내용 그런 거죠. 어느 지역에서 쥐가 너무 많았대요. 근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나타나갖고 내가 쥐를 다 없애줄 테니 돈을 달라. 그래서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피리를 어떻게 불어갖고 이제 쥐떼를 몰고 가서 쥐를 다 없앴다는 거죠.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약속한 돈을 안 줬대요. 그래갖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화가 나갖고 피리를 불어갖고 그 마을 사람들 자식들을 다 유인을 해서 언덕에다 가둬갖고 못 나오게 영원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이제 이 전설의 요점은 뭐냐? 요점이 뭔 거 같으세요? 근데 저자의 얘기로는 어떤 행동이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는. 노력하면 장래에 좋은 결과가 발생하고, 지금 나태하면은 장래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이렇게 모든 결과는 지금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이 전설의 교훈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아닌가요? 이 전설의 교훈은? 제가 보기에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약속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거 같은데, 이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좀 풍요롭게 잘 살고 싶으면 지금 노력해라. 지금 나태하게 지금 당장 만족스러운 것만 하고 살면 미래에 내가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성장한다. 자,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라.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려라.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까 다 했던 얘기라 명확한 목표에서 조금 공감이 되는 실험 내용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넓은 숲에다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냥 직선으로 계속 걸어봐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숲에는 뭔가 표지판 같은 게 없었대. 그냥 직선으로, 목적지 없이 그냥 직선으로만 걸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름 20m 정도의 원을 그리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당신 직선으로 걸었냐? 라고 하니까 나는 계속 직선으로 걸었다라고 얘기는 한대. 근데 GPS를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원을 그리면서 걷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정확한 목표 없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도 한 적이 있어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동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삶은, 그 사람 표현은 그래요.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삶은 목적지 없이 바다에 떠 있는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다.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자기는 목적이 항상 분명했대요. 처음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거기 우승을 한다. 그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도 정말 코비 브라이언트만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 목적을 세우고 돈이 없어갖고 영양 보충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바디빌더들은. 영양 보충제 살 돈이 없어갖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매일 5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대요. 헬스클럽에서 5시간 운동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1시간만 운동을 해도 힘든데. 근데 자기는 5시간 이상씩을 매일 했다. 대학도 다니고 아르바이트해서 돈도 벌고 하면서도 5시간 이상씩 운동을 해서 19세의 미스터 올림피아가 됐을 거예요, 아마. 최연소예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목표를 정확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미래의 나의 실패가 현재의 나의 성공보다 낫다. 자, 이거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실패하고 쓴맛을 보잖아요. 근데 쓴맛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조시 웨이츠킨, 그냥 조시라고 할게요. 조시 이 친구가 체스 천재였대요. 그래갖고 체스 해갖고 챔피언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유로 이제 체스는 그만두고 태극권을 배웠대요. 타이지 푸시핸드. 태극권 이름 중에 하나예요. 태극권을 배웠는데
태극권에서도 챔피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챔피언이 되는 과정에서 노력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반이라는 친구가 있었대요. 같이 태극권 수련하는 친구죠. 근데 얘는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도 90kg가 넘고 합기도 몇 단이고 상당한 고수였던 거죠. 근데 자기는 맨날 걔하고 스파링을 했대요. 대련을 했대. 물론 처음 잘 못하는데 걔하고 했으면 맨날 두들겨 맞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계속 해갖고 자기가 걔 기술을 다 흡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걔 주먹이 날아오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연스럽게 피하고 걔 힘을 역이용해서 걔를 엎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상황이면 하기 싫잖아요. 보통 대련을 하려면 나랑 비슷한 애랑 하거나 아니면 나랑 좀 못하는 애랑 해갖고 내가 좀 때리고 싶지 계속 얻어맞아가면서 그거 하기 싫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연습 이런 거는 의미 없고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6단계에 보시면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 진실해져야 된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삶이 성공한 삶인가?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관직에 올랐다, 많은 사람한테 유명해졌다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성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 그걸 성취하는 게 진짜 성공한 삶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요거는 상당히 맞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뭔가, 그거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남들이 원하는 걸 나도 원하거든요. 이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불교에서 인간의 5가지 욕심을 얘기하잖아요. 오욕 7정을 끊어라 그러면서 오욕을 얘기하잖아요. 오욕이 이제 그 먹는 거, 성적인 욕구, 그다음에 잠자는 거, 그다음에 재물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명성에 대한 욕구거든요. 명성에 대한 욕구. 근데 성철 스님이 이 명성에 대한 욕구, 요거를 가장 치유하기 어려운 욕구라고 그러더라고. 성철 스님이 이거 이른병이라고 불러요, 이른병. 이른병 그거는 치유할 수가 없다고. 다른 것들은 이걸 과도하게 자기가 추구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욕이라도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욕 먹고, 그리고 너 너무 그 여색을 밝힌다거나 그래도 욕 먹잖아요. 너무 재물만 밝혀도 욕 먹고. 근데 이 명예욕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북돋아 준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한계가 없다는 거죠. 먹는 거, 식욕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먹으면은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한계가 있죠. 그리고 뭐 잠자는 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만 충족되면 더 이상 우리가 원하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 명예의 욕구를 추구하면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가져야 남들이 날 부러워하고 내 명예욕이 충족이 되잖아요. 그럼 남들이 좋아하는 거는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지위 높은 사람 좋아하고 그 사람 우러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스스로 야, 남의 시선 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스스로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봐서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 몇 명 외에는, 뭐 스티브 잡스급의 현명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도 안 그런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도 이제 남들이 추구하는 그걸 추구하면서 살죠. 이거는 맞는 얘기고 공감이 되는 얘기긴 한데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7단계 보시면 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에 나에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 견해가 세 번째 견해만 볼게요. 세 번째 견해가 이 사람이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견해는 가장 피해야 되는 견해라는 거죠. 뭐 여기서 뭐 기독교 믿어라 불교 믿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첫 번째 견해 보면은 신이 인간의 행동과 그에 대한 결과를 비롯해 모든 것을 총체가 결정한다는 생각이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으면 가장 최악이라는 거죠. 신이 다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일은 저기 신전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여기 써 있지는 않는데 이 사람 취지는 그거예요. 신전 앞에서 뭐 예수님, 부처님 뭐 해주십시오. 이거 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나의 발전을 위해서 최악이라는 거죠. 세 번째 견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추천하는 신에 대한 견해예요. 신은 인간의 부모다. 신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신은 인간들을 사랑한다. 근데 자유도 주고 있다. 자유를 주고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은 그걸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견해를 갖고 열심히 노력하자. 이런 취지인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